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토픽 41, 삼포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요 내용 통계에 대한 부분, 특히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대한 부분을 배우신 분과 안 배우신 분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안 배운 분들한테는 제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좀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안 배운 분들한테 제가 좀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진짜 길게 잡아봤자 한 3시간?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빨라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바로 이제 개념적인 부분하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쉽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학 동안에만 잠깐만 한 2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신다면은 그분들한테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특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은 30일 삼포도에 해당하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포도라고 되어 있는 이 이론형 1에 물음 1번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숙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친구들의 답변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발표자라면은 한번 즉석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포도란 무엇인지 먼저 하진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정리하실 건가요? 좋습니다. 이제 그 삼포도의 이 용어 자체는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삼포도에 대한 종류를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표준 편차나 평균 편차, 사분 편차 등이 있다라는 것까지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물음 1번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물음 1번에 대한 의도는 보통 면접관들은 삼포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한번 2가지 자료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요거 조금 시간 필요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평균만으로는 분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들어달라는 얘기는 약간 조금 정확한 숫자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도 좋습니다. 자, 4, 5, 5, 6이라고 하는 5개의 별량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1, 5, 2, 1, 2, 5, 8, 9라는 별량, 이렇게 2가지의 집단에 대한 별량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할 때 이 두 별량에 대한 평균은 5로 똑같죠. 그쵸? 그러면 이 두 별량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평균인 5를 기준으로 각각의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5를 기준으로 이 첫 번째 집단은 이 별량들이 각각 좀 더 가까이 몰려있는 반면에 두 번째 집단은 5를 기준으로 편차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4까지, 즉 위에 있는 이 편차보다 다들 숫자가 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래서 이 두 별량의 평균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자료들에 대한 값을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평균만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삼포도를 쓰게 된다라는 식으로 예시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물음 3번 편차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레아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냥 잘 얘기하셨네요.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이며 그것이 편차라고 한다. 네, 요거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음 4에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편차의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연우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편차의 평균으로 구하게 되면 편차의 모든 합은 1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편차의 평균은 0이 되므로 분산을 구할 때 편차의 평균을 이용한다면 구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핵심 키워드를 잘 얘기했어요. 편차의 총합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것이 생겨난 배경이에요. 결국에는 원래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삼포도, 분산의 정도라고 한다는 얘기는 아까 하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흩어져 있는 정도를 뜻하는 거지.
그럼 평균값을 기준으로 혹은 평균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대표값을 기준으로 이 각각의 별량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원래 거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편차도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4, 4만큼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그래서 결국엔 전체 거리에 대한 평균이 몇이냐라고 구해보려고 하니까 어떠한 별량의 집단이든지 간에 무조건 편차가 총합이 0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집단에 대한 편차의 총합도 0이고 두 번째 집단에 대한 편차의 총합도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편차의 총합으로 계산하면 산포도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편차의 총합이 0이라는 그 특성, 제가 계속 세 번째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에 따라서 편차의 평균으로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중간 다리에서 그럼 결국에는 거리니까 이 편차를 양수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 그래서 나온 것이 제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떤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곱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그런데 왜 우리가 그냥 기본 생각해 볼 때는 절대값이 좀 더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왜 통계학자들은 그리고 왜 수학자들은 왜 절대값이 아닌 제곱을 썼을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아마 다음 쪽에 있을 겁니다. 있나? 다음 쪽에 있나? 없네? 이거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편차,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우리가 분산이라든지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는 표준 편차라든지 혹시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요즘에 이걸 하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곱을 취하고 거기다 루트를 씌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계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우리가 그 도수분포 다각형, 히스토그램에서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넘어갈 때 우리 변화의 추이, 즉 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변화의 추이가 되고 그 선들을 각각 매 순간마다의 기울기를 측정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곡선의 형태인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곡선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곡선의 매 순간순간의 변화율, 즉 여기서 이제 미분이나 혹은 그 변화율을 모두 싹 다 합치게 되면은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체적인 통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분과 적분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 미분하고 적분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의 그 진짜 찰나의 순간에 대한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정말 그 무한대의 순간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절대값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져요. 그치? 그래서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x가 0인 점을 기준으로 양수가 되면서 기울기가 양수, 음수가 되면서 기울기가 음수인 이 뾰족한 점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저 뾰족한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점점점 기울기가 일정하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반등하고 올라가겠지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이 순간에서는 어떻게 측정할 건데? 그거를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편차에서 분산으로 넘어갈 때, 즉 이 편차의 총합이 0인 것을 막고자 각각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맨 처음엔 절대값을 생각했지만 얘네들의 순간적인 이 변화율을 측정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발견되면서 분산에서는 편차의 제곱 총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 것으로서 분산에 대한 정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그냥 분산 이렇게 구하는 거고 여기서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각각에 숨겨져 있는 배경들이 다 있어요. 그 배경들 속에서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분산에서 결국엔 루트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제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통계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루트를 씌웠겠지. 근데 요거는 우리 지금 딱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도 대략 어렴풋이 눈치챌 수 있어요. 뭐라고 눈치챌 수 있어? 편차? 루트를 씌웠다? 즉 그럼 이 제곱을
보완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쵸? 다시 말해 제곱이 갖고 있는 단점은 뭐예요? 이러한 차이가 제곱을 하는 순간 너무 극명하게 커지는 거야. 그치?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차이가 1밖에 안 나요. 제곱을 하게 되는 순간 16, 9 차이가 순간적으로 벌어져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도에서 얘는 차이를 너무 심하게 벌려놔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의 기본적인 단위, 얘네들을 측정한 기본적인 단위에 맞추려면은 여기서 단위까지 제곱되기 때문에 그 단위를 한번 루트를 씌워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교과서에 보면요. 129페이지 봐보실래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편차와 표준 편차는 단위를 뭐래요? 별량과 동일한 단위래요. 근데 분산에서는 단위를 안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표준 편차에서 단위를 한 번 더 맞춰서 진짜 실제 거리가 얼마큼 차이 나느냐, 즉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분포해 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루트로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정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적분하고 미분에 대한 내용은 진짜 분산, 이 편차를 제곱하기 위한 극히 일부의 원인 중 하나예요. 한번 잘 찾아보면서 읽어보십시오. 너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 물음 4번에서 추가적인 질문, 왜 그런 분산은 편차를 제곱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답변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한테 답을 명확하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왜 분산을 단순히 공식처럼 계산하고 있냐? 나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 라는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면접관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논리를 자유롭게 펼쳐보십시오. 물론 근거가 맞도록 펼쳐보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론형 2, 이렇게 물음 4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론형 2의 물음 1번, 분산을 구하는 방법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랜만에 주한이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분산은 네. 편차의 제곱의 합분의 자유의 개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아마 물음 1과 물음 2번은 여러분들의 지금 배운 상황 속에서는 딱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매우 교과서적이고 좋아요.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는 딱히 요거 말고는 더 이상 숨겨져 있는 의도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음 3번, 요거 성현이가 한번 답변해 볼까요? (130페이지) 물음 3번입니다. 시간 필요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물음 3번 여기 앞에 있는 현준이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절 그렇게 선생님 왜 그러세요? 라는 눈빛으로 봐도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시간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종환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표준 편차는 네.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음 3번이요. 물음 3번. 네네. 이거 나왔어요. 뭐 나와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n이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이고) 여기서 각 자료에 대한 편차를 구해보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산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ax 플러스 b, ay 플러스 b, az 플러스 b 세 자료값에 대한 분산과 평균을 구해보자면 3분의 a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플러스 3b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ma 플러스 b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이어서 편차를 구해보면 그리고 이제 편차를 구했으니까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을 구해서 마지막으로 분산을 구해준다면은 이 앞에 구했던 분산 V에다가 A 제곱을 곱해서 A 제곱의 V가 됩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우선은 정답은 잘 구하셨습니다. 평균은 어떠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문제의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잡아보자면요. 주어져 있는 평균과 분산은 x, y, z인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이 별량에다가 똑같은 구조로 a배 플러스 b배를 한 꼴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이제 이거 항상 이제 이야기하실 때 결론을 마지막으로 한번 툭 던져주시고 이제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론은 평균은 똑같이 이 별량의 a배와 플러스 b가 더해진 ma 더하기 b꼴이 되며, 분산은 여기서 더해져 있는 숫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채 a제곱의 v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 분산을 구할 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 3분의 1 해주셔야죠. 그쵸? 예. 그랬는데 이제 아마 그 과정을 진짜 실제로 면접 볼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둔 상태로 계산하다 보면 아마 여기서 막히기 시작할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본인이 앞에서부터 뭐가 잘못되는지 다시 보시면 돼요. 아마 혹은 본인이 조금 막 버벅버벅 거리고 있으면 면접관님 중에 한 분이 약간 도와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약간 감점은 그냥 생각하고 가십시오. 그냥 자신 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일단 식은 이렇게 잘 썼는데, 실제로 편차와 평균의 그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필기하기 좋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평균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3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라서 1에서 m과 x에 대한 우리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즉 모든 별량의 합은 평균의 3배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서부터 분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변해져 있는 이 세 가지 별량의 평균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그러면 A로 묶을 수 있겠죠? 더하기
3b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우리가 3m이라고 위에서 구했잖아. 그래서 얘는 3으로 묶게 되면은 3의 am 더하기 b꼴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별량의 개수로 3으로 나누면은 am 더하기 b가 새로운 평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얘가 평균이 된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평균의 정의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평균이 뭐였지? 평균은 모든 별량을 다 더한 거에서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였어요. 그치? 여기서 식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썼어도 돼요. 평균의 정의는 모든 별량을 다 더해서 이거의 개수로 나눈 것이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별량들은 다 새로운 별량들이 기존의 별량에서 똑같이 A배가 되고 거기다 플러스 B가 더해졌습니다. 따라서 평균 또한 이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즉 식을 계산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지만 평균의 정의에 따르면은 평균, 기존의 평균에서 A배를 한 다음에 플러스 B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말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평균의 정의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마 거기서 끝내면 아마 그러면 그거 수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수식적으로 보여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분산이라고 한다는 거는 분산, 여기까지는 평균이고 기존에 있는 분산은 요거 잘했어요. 근데 아까는 이제 실제로 각각 편차를 구했잖아. 요거 조금 더 편리하게 쓰는 방법은 그냥 A 빼기 M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쓰고 전체 3분의 1배. 요게 기존에 있는 분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산은 누굽니까? 바로 얘네들에서 기존에 있는 평균을 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산은 여기서 V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3분의 1에 이제 각각의 편량을 뺀 여기 A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X, Y, Z네.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B가 사라진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B가 사라지고 뭐 하고 싶어요? A로 묶고 싶은 거 느껴집니까? 그치? 그러면 A가 빠지면서 A 제곱으로 나오게 되지. 따라서 길게 자세히 안 써도 돼요. 3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A 제곱 기존에 있는 분산.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분산은 각각의 기존에 있는 별량들에서 어떤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빠진다고 하더라도 분산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인즉슨 우리 분산의 정의가 뭐였어요?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의 별량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산포도를 알 수 있는 수치였잖아요. 근데 모든 별량들이 다 똑같이 B씩 더해졌어요. 그럼 평균도 B가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대표값도 기존에 있는 별량들이랑 똑같은 수치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대표값을 기준으로 원래 만약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면은 얘네들이 똑같은 수치만큼 변할 때 그 거리 R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래서 분산은 똑같이 더해지거나 빼지는 게 안 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이 A는 진짜 그 실제 배수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지. 근데 A 제곱배? 그럼 이건 우리가 기하학적인 성질을 어떤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어? 넓이처럼 늘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넓이처럼 늘어났다가 루트를 씌우는 순간 넓이의 루트 씌우면 뭐가 되죠?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기하학적인 성질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분산의 정의에 따라 바뀐 별량은 이 곱해져 있는 숫자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A 제곱배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단위를 맞추는 표준 편차는 이 A배가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은 A제곱배, 여기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는 A배가 되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변해지는 별량에 대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변화 정도를 아주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대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저런 식으로 변하는 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모든 문제를요 30초면 풀 수 있어요. 아마 3학년 2학기 때 통계 시험을 보신 분들은 그걸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예시 문제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정말 고등학교 1학년들의 최상 문제로 나온 문제를 여러분 3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드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경우의 수로 넘어가 볼게요. 경우의 수란부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요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너무 듣고 싶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론형이래. 경우의 수란부터 한번 요거는 일단 물음 1번은 주영이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 경우의 수는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왜 고배 법칙이 필요한지 요거 물음 2 물음 2를 정유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배 법칙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두 가지 사건, 사건 A, 사건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둘 다 일어나야 되는 경우를 구할 때 예를 들면 주사위 두 번 던지는데 첫 번째 던졌을 때는 1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때 5가 나가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연속된 그런 사건의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구배 법칙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A고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필요했을 때 사건 A와 B가 모두 일어날 경우의 수는 A, B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예시까지 들어서 잘 얘기해 주셨어요. 원래 이거에 대한 꼬리 질문을 제가 정윤한테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너무 정윤한테만 몰입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태호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고배 법칙을 쓴 때 상황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두 가지를 따로따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둘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다른 일의 결과에 이제 영향을 줘서 그거를 따로따로 네, 좀 생각 좀 해보고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그러면 제가 그 꼬리 질문에 대한 내용과 함께 어차피 물음 3하고 물음 4하고 그냥 제가 동시에 그냥 물어볼게요. 뒤에 준서가 한번 답변해 주시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고배 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합의 법칙으로 계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하겠죠? 그 차이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만나면 쉽게 말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 사건의 결과가 영향하지 않아서 첫 번째 사건의 각 경우의 수에 대해서 두 번째 사건의 각 경우의 수와 일정해서 두 가지 사건의 경우가 되는 걸 말합니다. 어우, 정확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정확합니다. 저 솔직히 지금까지 지도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 처음 봤어요. 자,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도 이거는 학생 때 되게 많이 헷갈렸던 건데 일단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시에 그러면은 같은 시간, 영어로 same time이라고 얘기했죠. same time에 일어나는 사건이면 곱한다. 그래서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지면은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사위 한 개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동전 한 개를 던져도 고배 법칙으로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 동시라는 말은요 시간대의 동시가 아니에요. 시간대의 동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 이 서로에 대한 사건들이 독립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뜨끔하신 분이 계시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주사위 한 개하고 정유의 예시를 잘 든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랑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에서 1이 나올 때 그 다음 동전을 던질 때 동전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예를 들어 주사위가 자기 삐졌다고 너 무조건 뒷면만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사건들이 존재할 때 독립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즉 말씀드려서 앞에 사건 A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건 B, C들이 각각 그 여러 가지 경수들이 골고루 똑같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 두 사건들을 서로 M가지, N가지면 이런 식으로 곱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수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종속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집을 만약에 뭐 이 수업을 끝나고 집을 간다. 뭐 생각만 해도 참 즐거운 상상이네요. 나도 가고 싶다. 어쨌든 집을 가는데 내가 집을 가기까지 예를 들어서 저는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저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저기를 제외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럼 내가 여기를 제외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내가 집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게 되지. 즉 내가 이쪽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 그 다음에 미치는 결과가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를 M 더하기 N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학에서 자꾸 이제 특히 고등학교 선행까지 배우신 분들은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이걸 자꾸 따로따로 외워서 얘네들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경우의 수는요. 얘네 고배 법칙, 합의 법칙 같이 있는 사건들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이런 식으로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는 A에서 C까지 갈 때 우리가 첫 번째 A에서 B를 갔다가 C를 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 A에서 C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건입니까? 다시 말해 얘네 둘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아니면 종속적인 사건이에요? 종속적인 거지. 왜? 내가 여기서는 B를 선택하는 순간 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종속적이어서 여기에서 경우수, 여기서 경우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이 A에서 B, C로 갈 때에는 A에서 B로 가고 C로 가는, 즉 여기는 3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내가 A에서 B를 가는 것과 B에서 C를 가는 것이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배 법칙과 지금 합의 법칙이 같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더 깊게 따져 들어보면요. A에서 B까지 가는 것도 세 가지라고 어떻게 셌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세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여기서도 이미 합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생각했던 경우의 수에 이미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그냥 교과서적인 개념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결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 각각의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냐 주고받지 않느냐 혹은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더하냐 혹은 곱하냐로 계산을 하는 것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된 내용이고 실제로 모든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같이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음 5의 경우의 수를 그래서 물음 4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설명해 봤고요.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은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음 5 경우의 수를 시생을 구하시는 예시를 요거 옆에 도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임도현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네. 특정이 나오면 그 경우를 구할 때 경우의 수를 사용합니다. 주사위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거를 예시를 들 거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주사위에 던져서 특정 눈 몇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6이 나오는 네, 6이 나오고 싶다. 그냥 6만 나오고 싶다라는 걸 그걸 따지고 싶나요? 6이 나오거나 네, 3이 나오는 경우 수 계산을 나오면 네, 6이 나오는 경우 3가지와 네. 3이 나오는 경우 3가지를 더해서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수학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예시로서 얘기했는데 항상 이런 예시들을 잘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는 얘기는 본인의 실제 실생활 속에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예시를 좀 준비해 달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근데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지금 하신 대로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론형 2의 물음 1 요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혹시 요거 이론형 2의 물음 1부터 물음 5까지 그리고 뒤에 이론형 2 심화의 물음 1부터 물음 3까지 답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혹시 괜찮으셨나요? 풀 때? 좋습니다. 아마 이쪽 진도 나가지 못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네, 요거는 크게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원순열 같은 거 지금 132페이지에 이론형 2의 물음 2번 4명의 학생이 원형을 안 했대. 이거 원순열 같은 거 혹시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아요.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원순열은 어떤 식으로 따지는 거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그리고 아니야. 여기까지. 여기 너무 과하다. 자, 이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떤 기준점이든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제 12시를 기준으로 만약에 사람들을 쭉 앉혀놓을 때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앉을 경우의 수를 원순열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n명이라고 한다라면은 이 n명에 대한 원순열은 n-1 팩토리얼이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항상 모든 수열을 구하는 데의 기본적인 공식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부터 그게 기본이거든요. NPR이든 NCR이든 그게 기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순열도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냐면 여기 자르고 쭉 펼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A라고 할게. A를 기준으로 쭉 펼쳐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펼치게 되면은 n명의 사람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치? 그래서 n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원으로 나열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느냐? 제가 임의로 이렇게 기준점을 잡았지만 요거를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한 칸 돌리면은 내가 한 칸씩 돌리는 거랑 기존의 A라는 사람을 12시로 맞춰놓은 거랑 다 경우의 수가 똑같죠. 그치?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한 칸씩 돌아가서 만약에 총 n명이라면 몇 번 돌아갈 수 있어요? n번. 그래서 n 팩토리얼에서 n을 나눠서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간 것이 이제 목걸이 순열이에요. 목걸이 순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 들어본다. 좋아요. 목걸이 순열은 뭐냐면은 여기 원순열이잖아. 얘를 목에 씌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고개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고개를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고.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 원순열이 몇 번 더 반복되는 거야? 2번. 그래서 목걸이 순열은 2분의 n-1 팩토리얼이에요. 얘가 목걸이 순열. 재밌지 않습니까? 목걸이 순열의 x씨가 네. n-1 빼야 되는 이 2분의 랜다. 그치. 2 곱해야지. 네, 목걸이 순열 예시요? 목걸이 순열 예시는 진짜 그냥 목걸이로 나와요. 어떤 구슬 n개를 있을 때 이 n개를 이제 그 목걸이로 만들려면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구슬이 서로 다 다른 거야. 여기 끼어 있는 구슬이 다 달라. 그래서 동그라미 구슬, 세모 구슬, 별표 구슬 이런 식으로 다 다를 때 그때 목걸이 순열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잠깐만, 2 곱하는 게 맞다고? 아니야, 2 곱한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이거 2 나눈 거 맞아요. 이상했어. 2 나눈 거 맞아요. 앞뒤 경우에서 두개 되는 거. 앞뒤 경우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넣는 거랑 이렇게 나오는 거랑 목걸이가 뒤집으면 똑같잖아. 그래서 2분의가 맞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134페이지에 이론형 2의 심화, 물음 1, 2, 3번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이론형 1의 물음 1,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네요. 자,
확률에 대한 거 이거 한번 효린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1번 네.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 지수가 일정 정수에 가까워지면 그 일정 값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부르고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뒤에 물음 3번이랑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이 물음 3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확률을 구할 때 방금 전에 본인이 잘 얘기하셨어요. 전체 경우의 수하고 일어날 경우의 수는 각각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수를 뜻하고 일어날 경우의 수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좋습니다. 그거를 문장만 조금 잘 다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모든 사건의 수라기보다도요. 내가 이 전체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발생하기 위해서 구하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얘기해야 돼요. 전체 사건의 수라는 사건이 여러 개처럼 들려요. 알겠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그냥 전체 경우의 수, 진짜 말 그대로 그걸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고 일어날 경우의 수는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은 사건이 일어날 때에 대한 경우의 수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을 수로 나타낼 때 물음 2번입니다. 그 수는 어떤 범위 안에 있는지 설명하고 그 이유를 지아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범위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수 없죠?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항상 확률이라는 그 키워드의 정의로 출발하시면 돼요. 확률이 뭐였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일어날 경우의 수였죠. 그러면 일어날 경우의 수는 아무리 작아봤자 몇 가지입니까? 0가지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일어날 경우의 수는 최대값이 전체 경우의 수랑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확률은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키워드의 정의를 꼭 잘 활용해 주십시오. 그럼 물음 4번입니다. 확률이 높은 일은 꼭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왜 그런지 이거 연우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확률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을 1로 표현할 경우 확률이 1인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리 높을지라도 아닌 경우의 수가 존재함으로써 확률이 높은 일은 꼭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제가 의도까지 한번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대답 잘 하셨고요. 원래는요, 수학적인 확률과 통계적인 확률을 잘 이해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확률을 똑같이 10분의 3, 얘도 10분의 3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수학적인 확률을 얘기할 때는요. 어떤 사건 A가 총 10번 중에 3번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수학적입니다. 그쵸? 그게 그냥 수학적인 얘기인데 통계적인 확률은 무슨 의미냐면은 진짜 그러면 10번 하면은 그 사건인 A가 3번 일어나?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럼 10장만 사면은 한 장은 무조건 당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숫자에 대한 의미인 거고 이 10분의 1 당첨 확률이 실제로 내가 10장을 샀을 때 10분의 9의 10승을 곱해서 모두 다 당첨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 확률이다. 따라서 점차 큰 수로 가게 되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얘네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 확률에 수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도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거는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확률이 높은 일은 꼭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은 이 학생이 수학 정확률과 통계 정확률의 차이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내용이 만약에 아직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학이나 과학에서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론파들과 실험파들이 존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구의 반지름을 구해냈어. 그러면 실험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짜 직접 재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확률이 발생한 것이 10분의 3이라면은 실제 실험적으로 10분의 3이 맞느냐? 언제 10분의 3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험해 본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더 느낌 오십니까? 그러면 물음 5. 어떤 일이 불가능하거나 항상 일어나는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정말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요거 성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134페이지 물음 5입니다. 어떤 일이 불가능하거나 항상 일어나는 경우의 확률. 어떤 일이 불가능한 경우는 네.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불가능한 경우는 0이고 항상 일어나는 경우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모든 경우의 수가 같다는 의미이므로 1입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피드백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전에 불가능하다, 항상 일어난다는 얘기를 수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설명하셨죠? 그게 아주 잘했다는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불가능할 때는 0이고 항상 일어나는 경우는 1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왜 불가능한지,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요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론형이 심화, 물음 1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올려드린 답지 잘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냥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좀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요, 여사건으로 풀 수 있어요. 그치?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하나는 빨간 공일 확률이라는 얘기는 두 개 모두 다 빨간 공이 아니다. 그치? 그래서 두 개 모두 빨간 공이 아닌 여사건으로 풀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진짜 말 그대로 문제대로 푸는 방법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여사건대로 풀어도 결국에는 5분의 1이 나오게 되고요. 1 빼기 5분의 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대로 풀게 되면은 각각에 대한 경우를 우리가 따로따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가 빨간 공일 확률, 그 다음에 두 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 얘네들을 각각 구해보게 되면은 얘가 5분의 3, 얘가 5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의 법칙에 의해 더해주면은 위와 아래가 똑같이 5분의 4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번 방법으로 이제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도 다 같이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즉 우리가 확률 문제나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여사건을 풀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사건 A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해냈을 때 이것이 1이 된다라는 이 성질 때문에 우리가 여사건으로 풀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사건과 문제대로 푸는 방법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그쵸? 그냥 보통 다른 사람들이 풀고 정답만 얘기하고 끝내는 것에도 넘어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잘 한번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네. 전체 경우의 수가 다 5개예요. 15개? 15개? 이론형이 물음 1번이요? 저 전체 경우로는 안 구했고요. 저 확률로 구했어요. 콤비네이션 2에서 6개 정도.
어떻게 하냐면 6건으로 할 때에는 6개 중에 3개를 꺼내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까? 6시 하면 돼요. 네. 60, 왜 60? 아, 예.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일까요? 빨강색 초록공 하나를 꺼내고 빨강색 3개를 꺼내는데 그럼 그 경우가 3개예요? 이게 일단 5개 나오는데 1, 그건 아홉 개. 2, 3, 4, 5, 6개 뭐야? 잠깐만 1, 2, 4, 5개 됐어요. 전체 경우의 수가 5개 나오는데 아니야? 아, 모자란 건가? 잠깐만. 여기 중에서 6개? 두 개를 선택한다. 맞는 것 같아요. 준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답이 5분의 4가 맞는 것 같아요. 5분의 4는 맞아요. 확률로 구하면 5분의 4예요. 저렇게 말해도 7개 아니야? 제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십니까 더? 여기서 빨간색 3개가 네. 공의 종류가 3개가 다른 거예요? 아니요. 공의 종류는 똑같아요. 빨간 공끼리는 똑같고 파란 공끼리도 똑같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공의 개수가 다 다르지 않아? 공의 개수가 다 다르잖아. 뭐지? 잠깐만, 나 왜 여러분들의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 6시 맞지 않아요? 네, 6시이고 6건으로 풀 거면은 3C를 6C로 나눠서 전체 1에서 빼주면 되지 않나요? 그거 말하는 건 왜냐면 겹치는 거 제외해가지고 그 6팩 나누기 300 곱하기 100에서 이제 그거는 그 6팩에다가 3팩, 2팩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아마 이제 이거는 얘랑 다르죠. 얘는 이제 6개를 이렇게 똑같은 문자가 3개, 2개, 1개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랑 이거랑 서로 다른 내용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60분의 3C 이거 맞죠? 이해되시죠? 순간 여러분들의 요거 물어본 거 맞죠? 맞나요? 좋습니다. 네. 또 있나요?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준 덕분에 이렇게 한번 개념에 대한 숙지를 잘 완료했습니다. 제가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숙지를 얼마나 잘 하고 계시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냥 실제 뭐 그냥 면접이랑 상관없이 그냥 잘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모르면은 제가 다시 피드백 드리는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 혹은 잘한 부분 제가 계속 피드백 드렸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을 준비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 면접 때 이 책 들고 갈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의 면접 노트를 만들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귀찮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긴 하겠지만 조별 활동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4명씩 조를 묶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순서대로 그냥 뭐 랜덤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명 조를 묶어서 한 명이 발표자고 나머지 3명이 면접관식으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인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면접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화법에는 여러 가지 화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기다가도 써놓긴 했는데 일단 여기 면접 노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잘 읽어봐 주세요. 첫 번째, 이제 핵심 개념 및 나의 답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맨 위에 나가는 이거 노트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네, 그 동영상 그냥 좀 꺼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 핵심 개념 및 나의 답변에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5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에 만약에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인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라는